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4일 밤 11시 47분 동해 앞바다 잠수정 안 72살 아버지는 제 품에서 피를 토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300kg 금균 미안하다. 등에 총알 3발을 맞고 쓰러진 아버지. 북한 숨은 실세라 불리던 재벌 이씨 가문.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 모든 지위와 막대한 재산을 두고 급하게 북한을 빠져나와야 했을까요? 3달 전 평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소환장 한 장. 딱 3일 드리겠습니다. 거부하면 가족 전부 정치범 수용 수행입니다. 지금부터 재벌 이씨 가문의 집단 탈북과 300kg 금괴를 둘러싼 72시간의 비밀을 얘기하겠습니다. 잠수정 안은 핏내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지만 그 손에서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진혁 72살. 등에 총알 3발을 맞고 쓰러진 그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군의관이 급하게 지혈을 하고 있었지만 폐를 관통한 총상은 이미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피를 토하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훈아, USB, 꼭 국정원에.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금괴 이야기를 하는지, USB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3개월 전 평양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그때의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이상훈입니다. 올해 50살이 됐습니다. 지금은 서울 구로구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2년 전만 해도 저는 평양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진혁은 1950년생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그해 평양에서 태어났죠. 할아버지는 항일발치산 출신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가문은 북한에서 특권층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1970년대에 대외무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의 지시에 따라 중국과 교역을 하는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굶어 죽을 때 아버지는 중국과의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당 간부들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밀수를 주선하고 외화를 세탁했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쌓은 재산. 사람들은 우리를 북한의 숨은 재벌이라 불렀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2024년 3월 17일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평양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대동강변에 자리한 우리 저택 응접실에서 아버지는 붉은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당 중앙위원회의 소환장이었습니다. 3월 20일 오전 10시 당 중앙위원회 재정검열과에 출석할 것.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재정검열. 저는 회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200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 누락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최 과장에게 뇌물을 쥐어주면 소용없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 부부장 계열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번 검열은 시작일 뿐이야. 그날 저녁 아버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머니, 저와 제 아내, 그리고 2아이. 동생 상민과 그의 아내, 2아들. 여동생 미선과 그녀의 남편, 3자녀. 총 11명이 저택 지하방음실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위험합니다. 아버지의 첫마디였습니다. 동생 상민이 물었습니다. 그는 보위부에 인맥이 있어서 정보에 밝았습니다. 검열 정도야 뭐.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 김 부부장이 우리 계좌 전부를 파악하고 있어. 중국 단동의 비자금까지.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단동의 비자금. 그것은
우리 가문이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었습니다. 현금만 5천만 달러, 그리고 금괴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0kg. 시가로 200억 원이 넘는다. 그들이 그걸 그냥 둘 리 없어. 여동생 미선의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당 선전선동부 과장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우리 부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선전부와 재정부는 라인이 다르니 소용없어.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우리 뒤를 밟고 있다. 늦어도 일주일 안에 체포될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 전부.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낙인 찍히면 3대가 멸족당한다는 것을. 그날 밤 아버지는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재였습니다. 서재 벽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벽 뒤에 금고를 열었습니다. 상훈아, 이걸 봐라. 작은 USB였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김정은의 비자금 전체 리스트다. 해외 계좌 47개, 총 80억 달러. 그리고 당 간부 121명의 비리 증거까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이걸 어떻게? 30년간 그들의 돈을 관리하면서 모은 거다. 이게 우리의 생명보험이야. 생명보험이요? 남쪽 국정원에 넘길 거다. 그 대가로 우리를 탈출시켜달라고.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탈북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아버지는 서랍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중국 단동에 있는 조선족 브로커 장철민. 이 사람을 통해 이미 국정원과 접촉했다. 언제부터요? 3개월 전부터.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저는 아버지를 새롭게 봤습니다. 72살의 노인이 아니라 30년간 북한 권력의 핵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하지만 아버지, 우리 가족이 11명입니다. 전부 빼내는 건 불가능하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한다.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족을 선택한다는 것.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는다는 것. 국정원이 제시한 조건은 6명까지다. 그 이상은 위험하다고 했어. 그럼 나와 내 어머니, 너와 내 가족 넷. 총 6명. 동생들은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3월 18일, 아버지는 단동의 브로커 장철민과 통화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중국 휴대폰으로 암호화된 통신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6월 14일 원산 앞바다. 인원수는 6명. 금괴는 300kg. 위치는 도착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금괴를 정말 넘길 겁니까? 그래야 그들이 움직인다. 하지만 300kg이면. 상훈아.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돈과 목숨 중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가 죽으면 금괴도 소용없어. 살아야 쓸 수 있는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30년간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넘긴다는 것이.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300kg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3월 19일 소환 하루 전날. 아버지는 온 가족을 다시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실이 아니라 거실이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처럼 보였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다음 주말에 원산별장에 가자.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 아버지의 제안에 어머니가 눈치를 챘습니다. 여보, 지금 검열 받아야 하는 상황에. 괜찮아. 주말이면 끝날 거야.
동생 상민이 아버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눈치챘다는 것을. 여동생 미선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럼 아이들도 데려가야겠네요. 요즘 학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래, 다들 데려가자. 아버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개월 후면 우리는 평양을 떠나 있을 것이다. 영원히.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3월 20일 오전 10시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회사 실무책임자 자격으로. 재정검열과 김철수 과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이진혁 동무 앉으시오. 사무실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벽에는 김정은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대외 무역회사의 수익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더군요. 김 과장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중국 단독 무역에서 200만 달러의 수익이 누락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중국 측 업체의 부도로 인한 손실입니다.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는 조작할 수 있습니다. 조작이라니요, 당동무. 제가 30년이 문제입니다. 이 동무. 김 과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30년간 외화를 관리하면서 얼마나 빼돌렸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 계좌, 싱가포르 계좌, 그리고 단동의 금괴까지.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금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발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중국 단동 조선족 창고의 사진이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금괴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300kg. 대단하십니다. 인민의 재산을 축내서 금괴로 바꿔놓다니.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해외 계좌와 금괴의 위치를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당은 관대하게. 만약 거부하면?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김 과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치 범수용 소행입니다. 가족 전부. 당 중앙위원회를 나오는 길,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대동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훈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다. 알고 있습니다. 원래 6월로 계획했지만 당겨야겠어. 언제로요? 3월 말. 3월 27일 토요일. 원산별장에 간다고 하고 그대로 탈출한다. 너무 급한 거 아닙니까? 더 늦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한테는 언제 말할 겁니까? 오늘 밤. 미선이는요? 미선이는. 아버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미선이는 데려갈 수 없다. 남편이 당 간부야. 그를 데려가면 너무 위험해. 그럼 미선이만 두고 가란 말입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동생을 북한에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 그날 밤 아버지는 동생 상민을 따로 불렀습니다. 대동강변 산책로였습니다. 저도 함께였습니다. 상민아, 너는 눈치챘을 거야. 예, 아버지. 우리는 떠난다. 3월 27일.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갈 겁니까? 그래야지. 장인어른은요? 상민의 장인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를 두고 떠나면 상민의 아내와 아이들이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하자 상민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못 갑니다. 뭐? 제가 가면 제 아내와 아이들이 위험해집니다. 장인어른 가족까지 연루됩니다. 하지만 대신 제가 시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상민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보위부에 제 인맥이 있습니다. 최영철 과장. 그 사람을 100만 달러로 매수하면 3일은 벌 수 있습니다. 상민아. 그리고 형님. 상민이 저를 보았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작은 USB였습니다. 이 안에 우리 가족 모든 계좌 정보 담았습니다. 싱가포르, 스위스, 중국 단돈까지. 나중에 쓰세요. 동생. 그리고 이것도. 상민이 주머니에서 사진 2장을 꺼냈습니다. 두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언젠가 북이 무너지면 제 아이들 찾아주세요. 부탁입니다, 형님. 저는 그 사진을 받으며 울었습니다. 동생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탈북이란 것이 단순히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3월 25일 출발 이틀 전 여동생 미선이 집에 왔습니다. 새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 원산별장에 저희도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해서요. 아버지는 미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이리 와봐라. 아버지는 미선을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조카들과 놀아주며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미선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미선이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다 말씀하셨어요. 오빠네 가족만 간다는 거. 미선아, 미안해. 아니에요. 저는 이해해요. 제 남편이 단간분 있다. 저까지 가면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오빠 대신 이거 받으세요. 미선이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싱가포르 은행 계좌 정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500만 달러래요. 언젠가 북이 무너지면 이 계좌로 제 아이들 찾아달라고. 저는 그 종이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꼭 찾을게. 약속할게. 미선이 웃었습니다. 눈물 속의 미소였습니다. 오빠, 자유롭게 사세요. 저희 목까지. 그날 저녁 미선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음 주에 봐요라고 인사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서로가 아는 거짓말. 3월 27일 토요일 오후 6시. 검은 승합차 2대가 평양 대동강변 저택 앞에 섰습니다. 가족 6명이 짐을 실었습니다. 겉보기엔 주말 별장 여행이었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저와 아내, 그리고 2아이. 10살 아들과 7살 딸. 동생 상민이 배웅 나왔습니다. 형님, 잘 다녀오세요. 응. 걱정하지 마.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상민이 아버지께 절했습니다. 상민아.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니 상민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상민 삼촌은 왜 안 가요? 삼촌은 일이 있으셔서 나중에 오신대. 거짓말이었습니다. 차는 원산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에서 원산까지는 4시간. 그동안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북한 풍경을 바라보며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원산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별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부두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어선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장 리성국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이진혁 동무시죠?
빨리 타십시오. 우리는 서둘러 배에 올랐습니다. 손주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좋은 데 간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밤 11시 배가 출발했습니다. 원산 앞바다로. 그리고 자유를 향해.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10분 후 경비정이 우리를 추격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평양을 떠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6월 15일 당 조사가 시작되기 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72시간이었다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3월 26일 탈북 하루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평양을 떠난다. 영원히. 그리고 여동생과 동생, 그들의 아이들 8명을 남겨두고 새벽 2시 아버지의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라.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앞에는 서류 더미와 오래된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십니까? 응. 너도 그런가 보구나. 저는 아버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진첩을 들여다봤습니다. 1980년대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린 저와 상민이, 그리고 갓난아기 미선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떠나는 게 맞는 겁니까? 너도 망설이고 있구나. 6명만 데려가고 5명을 남겨둔다는 게. 상민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선이 세 자녀는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훈아, 나도 모른다. 매일 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인가? 그럼 왜? 하지만 대안이 없어. 11명 전부를 데려가려다가는 전부 죽는다. 국정원도 거부했어. 너무 위험하다고. 아버지가 서랍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나는 다른 계획도 세웠었다. 무슨 계획이요? 금괴 300kg. 이걸 다 써서 브로커를 통해 11명 전부 빼내는 계획.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진 않아.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최소 1년. 한 명씩 빼내려면.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일주일밖에 없다. 그렇지. 그래서 선택해야 했어. 6명을 확실하게 구할 것인가, 아니면 11명 전부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훈아, 나는 비겁한 아버지다. 내 손주들을 구하기 위해 다른 손주들을 버렸어. 아버지.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한다. 우리가 살아서 남쪽에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남은 아이들을 구하는데 모든 것을 걸겠어. 아버지가 금고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중국 단동 금괴 보관 증서다. 사실 300kg은 거짓말이야. 예. 실제로는 500kg이 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거짓말을? 국정원에게 전부 알리면 그들이 금괴를 노릴 수 있어. 그래서 200kg은 숨겼어. 이건 나중에 상민이와 미선이 아이들을 구하는데 쓸 거다. 하지만 어떻게? 브로커 장철민은 내 오랜 친구야. 그는 돈만 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 1년, 아니 2년이 걸려도 상관없어. 꼭 아이들을 빼낼 거야.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계획이 얼마나 정교한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우리만 살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우리를 구하고 안전해지면 남은 가족을 하나씩 구출하겠다는 것. 아버지, 국정원이 요구한 게 뭡니까? 금괴를 원한 겁니까? 아니. 아버지가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야. 김정은의 비자금 리스트. 이게 진짜 목적이었어. 금괴는 미끼였을 뿐이지. 그럼 금괴는?
우리가 쓸 수 있어. 정착 자금으로, 그리고 남은 아이들 구출 자금으로.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금괴를 두고 급하게 빠져나왔다고 말했는지. 실제로는 200kg을 숨겨둔 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그럼 모두 죽는 거지. 그래서 실패할 수 없어. 3월 27일 오전 10시. 동생 상민이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상민 셋이서만 지하방음실에 모였습니다. 형님, 보위부 최영철 과장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100만 달러 받고 3일간 입 다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탈북 사실을 3일간 보고하지 않겠답니다. 믿을 수 있겠냐? 최 과장은 돈이면 뭐든 하는 인간입니다. 100만 달러면 충분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가 원산에서 출발할 때쯤 평양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네. 예. 하지만 3일 후면. 3일이면 충분해. 우리는 이미 남쪽에 도착해 있을 거야. 상민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게 제가 준비한 전체 계좌 리스트입니다. 싱가포르 2천만 달러, 스위스 1천만 달러, 중국 단동 500만 달러. 이걸 다 모았어? 30년간 아버지 일 도우면서 조금씩 빼돌린 겁니다. 아버지가 상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상민아, 고맙다. 하지만 넌 정말 안 가는 게 맞겠냐? 예, 아버지. 제가 가면 제 처와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장인어른까지 연루되면. 알았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으니까. 대신 형님. 상민이 저를 보았습니다. 제 아이들 사진입니다. 큰아들 민준이 12살, 둘째 민재 9살. 사진 속 조카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회 사진 같았습니다. 언젠가 북이 무너지면 그때 꼭 찾아주세요. 요덕 수용소에 있을 겁니다. 요덕 수용소. 우리 가족이 연좌제 처벌받으면 그리로 갈 겁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받으며 다짐했습니다. 꼭 찾겠다고. 언젠가 반드시. 형님, 그리고 이것도. 상민이 작은 나침반을 건넸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께 받은 겁니다. 항일발 치산 시절 쓰시던 거래요. 형님이 가지세요.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가리킬 겁니다. 저는 그 나침반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침반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유산이었습니다. 3월 27일 오후 2시. 여동생 미선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었지만 서재 안에서 들리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못 가죠? 미선아, 괜찮아요? 저도 알아요. 제 남편이 단간분 있다. 저까지 가면 오빠네가 위험해진다는 거.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대신 제 아이들은 꼭 지켜주세요. 뭐? 제 아이들 수진이, 수호, 수민이. 이 아이들을 꼭 구해주세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미선아, 내 아이들을 어떻게? 아버지, 저는 알아요. 아버지가 중국 단동에 금괴 숨겨두신 거. 300kg이 전부가 아니란 거. 너 어떻게? 오빠 상민이한테 들었어요. 실제로는 500kg이라고. 미선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살아도 제 아이들은 죽을 겁니다. 연좌제로. 그러니 부탁드려요. 나중에라도 좋으니 제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미선아.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서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냐? 제 아이들 정보예요. 생년월일, 혈액형, 특징 전부. 그리고 제가 숨겨둔 돈 500만 달러 계좌 정보도요. 500만 달러. 남편 몰래 조금씩 모았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아버지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아, 약속한다. 꼭 내 아이들을 구할게. 한 명도 빠짐없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선이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조카들 잘 키워주세요. 미선아. 그리고 제 아이들도. 언젠가. 미선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탈북이란 것이 단순히 자유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라는 것을. 3월 27일 오후 4시. 출발 2시간 전 아버지는 지하 금고실로 내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들과 함께 작은 금괴 한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1kg짜리 샘플이었습니다. 상훈아, 이걸 봐라. 아버지가 금괴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300kg 중 하나야. 나머지 299kg은 중국 단동 조선족 장철민 금고에 있어. 국정원한테는요? 그들에게는 위치만 알려줄 거야. 나중에 확인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00kg이 더 있다. 그렇지. 그 200kg은 아무도 모른다. 장철민과 나 그리고 이제 너만 아는 거야. 아버지가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숨겨둔 200kg의 GPS 좌표야. 단동의 다른 창고에 보관돼 있어. 만약 내가 죽으면 내가 이걸 가지고 찾아가라. 아버지, 무슨 말씀을? 상훈아, 탈북은 위험한 거야. 나는 72살이야.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너는 살아야 해. 그리고 이 금괴로 상민이와 미선이 아이들을 구해야 해. 저는 그 종이를 받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아들. 우리는 금고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월 27일 오후 6시. 검은 승합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짐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주말 여행짐이었지만 실제로는 인생 전부를 담은 짐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별장 가는 거야? 10살 아들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함께 가자고 하셨어. 와, 바다 볼 수 있어? 그럼 큰 바다 볼 수 있어. 아내는 웃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짐이라는 것을.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는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보, 김치는 어떻게 해요? 가져갈까요? 두고 가요. 하지만 필요 없어요.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김치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남쪽에는 더 좋은 김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동생 상민이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2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웅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함께 가는 게 아니라. 형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너도 조심해라.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아니, 포옹했습니다. 형제의 마지막 포옹. 형님, 살아계세요. 꼭. 너도. 상민의 아들들이 다가왔습니다. 큰아버지, 사탕 사다 주세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큰아버지가 맛있는 사탕 사다 줄게. 저는 조카를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포옹이라는 것을. 여동생 미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미 작별을 했으니까. 아니면 오늘 오면 참지 못할까봐 일부러 오지 않은 걸지도 모릅니다. 오후 6시 15분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상민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도. 그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자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상민 삼촌은 왜 안 가요? 삼촌은 일이 있으셔서. 언제 와요? 나중에. 언제? 나중에. 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면 아이가 진실을 눈치챌까봐.
차는 평양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능라도 유원지, 개선문, 주체사상탑. 30년, 50년, 70년을 살았던 이 도시.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풍경들. 아버지는 앞자리에서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72살 노인이 평생을 살던 땅을 떠난다는 것.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어머니가 조용히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두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우리는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첫 번째 고비였습니다. 보안원이 차를 세웠습니다. 신분증과 통행증. 아버지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통행증에는 원산 휴양 목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민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보안원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짐이 많네요. 아이들 데리고 일주일 있을 예정입니다. 일주일? 요즘 같은 때에? 순간 긴장이 흘렀습니다. 보안원이 뭔가 눈치챈 걸까? 하지만 상민이 뇌물로 이미 정리해뒀습니다. 보안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가십시오.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통과했습니다. 5분 후 검문소가 저 뒤로 사라졌을 때 차 안의 모든 사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는 넘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2개 더 있어.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모두 준비는 돼 있지? 예. 다음 2 검문소도 상민이 미리 정리해뒀습니다. 100만 달러의 위력이었습니다. 밤 10시, 우리는 원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별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부두로 향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부두에는 어선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해돋이 3호라는 이름이 선체에 쓰여 있었습니다. 선장 리성국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60대 중반의 거친 얼굴이었습니다. 이진혁 동무시죠? 그렇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물때가 맞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배에 실었습니다. 아이들은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배 타고 어디 가요? 7살 딸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 구경할 거야. 밤에요? 응, 밤에 하는 고기잡이가 재미있단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배에 올랐습니다. 6명. 우리 가족 전부. 리 선장이 엔진을 켰습니다. 낡은 디젤 엔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출발합니다. 모두 안으로 들어가 계십시오. 배가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원산 항구의 불빛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평양에 남은 상민이와 미선이, 그리고 8명의 조카들이 생각났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를 두고 가서. 하지만 꼭 다시 만나자. 언젠가는. 밤 11시, 배는 원산 앞바다 20km 지점까지 나왔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여기서 40km를 더 가면 NLL 북방한 개선이었습니다. 그 너머가 남한 해역이고 거기서 국정원 잠수정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순조로웠습니다.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밤 11시 10분, 리 선장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뒤에 불빛.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바다 저 멀리 강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정이었습니다. 발견됐어. 리 선장이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배가 빠르게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경비정은 더 빨랐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위성전화를 꺼냈습니다. 국정원과 연결된 긴급 라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발각됐습니다. 경비정이.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잠수정이 접근 중입니다. 10분만 버티십시오. 10분. 그 10분이 얼마나 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경비정의 확성기가 울렸습니다. 전방 어선 즉시 정지하라.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리 선장이 외쳤습니다. 모두 엎드리십시오. 우리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아내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탕!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총알이 바다에 떨어지며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다. 정지하라.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끝이었으니까. 탕탕탕. 이번에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사격이었습니다. 총알이 배 선체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에 총알이 스쳤습니다. 여보. 저는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관통상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내는 울면서도 아이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경비정이 100m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이제 우리 배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일 거리였습니다. 탕탕탕탕. 더 많은 총알이 쏟아졌습니다. 배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리 선장이 외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잠수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잠수정. 해치가 열렸습니다. 군인들이 올라왔습니다. 빨리 로프 잡으십시오. 로프가 던져졌습니다. 리 선장이 재빨리 로프를 붙잡아 배에 고정했습니다. 아이들부터. 군인들이 외쳤습니다. 준호와 지은이를 먼저 넘겼습니다. 아이들은 울면서 로프를 타고 잠수정으로 건너갔습니다. 다음은 아내였습니다. 팔에 부상을 입은 아내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 그리고 저. 마지막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빨리요. 제가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로프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더 가까워진 경비정에서 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아니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안 돼! 저는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등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총알이 등을 관통했습니다. 세 발. 아버지. 아버지. 상훈아.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금괴는 미안하다. 거짓말이었다. 아버지, 무슨 말을? USB. 꼭. 국정원에. 군인들이 우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아버지와 저를 함께. 잠수정 해치가 닫혔습니다. 긴급 잠수. 잠수정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경비정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이 수면 위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완전한 어둠 속으로. 아버지는 제 품에서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군의관. 빨리. 군의관이 달려왔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상훈아. 약속. 지켜라. 예, 아버지. 약속. 꼭. 상민이. 미선이. 미안하다. 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새벽 0시 43분. 아버지 이진혁은 동해 바다 한가운데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찾는 순간 아버지는 자유를 보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탈북이란 것이 무엇인지, 자유란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선택이란 것이 얼마나 잔인한지. 2024년 6월 14일 밤 11시 47분. 잠수정 안은 비좁고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켜진 상태에서 저는 아버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급하게 지혈을 하고 있었지만
제 손에 묻은 피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폐관통상입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군의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잠수정 안에서 수술은 불가능했습니다. 동해안까지는 최소 4시간.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은 그보다 짧았습니다. 아버지, 눈 뜨세요. 제발. 저는 아버지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72살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상훈아.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예,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USB. 주머니. 저는 아버지 재킷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작은 USB가 만져졌습니다. 피로 얼룩진 USB. 이거요. 국정원. 꼭 전달. 알겠습니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금괴는? 미안하다. 아버지, 금괴는 괜찮아요?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 했어. 예. 300kg. 거짓말이야. 실은.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없어. 나. 썼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괴가 없다고. 뭐라고요? 너희. 탈출 자금. 브로커. 뇌물. 다 썼어.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상민이에게 준 100만 달러, 검문소 뇌물, 어선 선장에게 준 돈, 국정원과의 거래. 그 모든 것이 금괴를 팔아서 만든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단동에 있다던.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상민이, 미선이, 애들은 꼭, 예, 아버지. 꼭 구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자유. 좋은 거냐? 예, 아버지. 좋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자유가 뭔지 몰랐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군의관. 빨리. 군의관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을 기록해 주십시오. 2024년 6월 15일 0시 43분. 사망 확인. 군의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잠수정 안에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저는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까지.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자는 거야? 응, 할아버지, 주무시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거짓말. 잠수정은 계속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과 함께. 새벽 5시 12분, 우리는 동해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두에는 국정원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 2대. 하나는 아내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앰뷸런스가 아니라 연구차가 필요했습니다. 잠수정 해치가 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6월인데도 바닷바람은 싸늘했습니다. 이상훈 씨?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국정원 해외정보국 박준영 차장입니다. 박 차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피로 얼룩진 제 손을.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감입니다. 박 차장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저 임무보고를 받는 관료의 얼굴이었습니다. USB는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묻은 USB. 이겁니다.
박 차장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 루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아버지 목숨값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훈 씨,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요? 제 아버지가 방금 죽었습니다. USB 때문에. 이상훈 씨. 박 차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님은 영웅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영웅? 아버지는 영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먼저 병원으로 가십시오. 부인분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박 차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임시 신분증입니다. 당분간 이 이름으로 생활하셔야 합니다. 보안상 서류를 열어봤습니다. 김상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데요.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신 가족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신분을 숨겨야 합니다. 얼마나요? 최소 6개월. 길면 1년. 저는 서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상훈이 아니라 김상훈이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부두 끝에 세워진 커다란 태극기. 아버지는 평생 그 깃발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보지 못했습니다. 군인들이 아버지 시신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태극기를 덮었습니다. 거수 경례. 군인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저도 경례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서울대병원 응급실. 아내는 팔 관통상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고 근육만 손상됐습니다. 2달이면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구석에 앉아 무릎을 안고 있었고 지은이는 계속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 언제 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7살 아이에게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은아, 할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어. 하늘나라? 거기 어디야? 아주 먼 곳이야. 언제 돌아와? 돌아오지 않으셔. 왜? 그냥. 그래.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잃은 여자의 얼굴. 텅 빈 눈빛. 어머니. 상훈아.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가 남한이구나. 예. 자유로운 곳이라며. 그렇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슬프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6월 16일 아버지 탈북 다음 날 조선중앙TV에서 특별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정원이 녹화해서 보여줬습니다. 반역자 이진혁과 그 가족이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했습니다. 인민의 재산을 착취한 이 매국노는 남조선 괴뢰도당과 결탁하여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공범으로 지목된 이진혁의 차남 이상민과 딸 이미선 가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상민이와 미선이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반역자를 도운 혐의로. 저는 화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끄세요. 제발. 박 차장이 TV를 껐습니다. 예상한 일입니다. 상민이와 미선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좌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치 범수용 소행입니다. 가족 전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상민이의 아내와 2 아들, 미선이의 남편과 3 자녀, 총 8명. 그들은 우리가 탈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6월 18일. 다시 조선중앙TV 특별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평양 시내 광장이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는 두 사람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상민이와 미선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계속됐습니다. 반역자 이상민과 이미선에게 인민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한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상민이가 쓰러졌습니다. 탕. 미선이가 쓰러졌습니다. 꺼. 제발 꺼. 박 차장이 TV를 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동생과 여동생이 죽는 장면을. 가족들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용소로 보내졌을 겁니다. 어느 수용소? 아마 요덕이나 화성. 상민이의 두 아들 12살 민준이와 9살 민재. 미선이의 세 자녀 15살 수진이, 12살 수호, 8살 수민이. 5명의 아이들. 그들은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평생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소 사망률은 30%가 넘으니까. 6월 19일.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보호시설의 작은 방. 사평도 안 되는 공간. 아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밥 좀 먹어요. 괜찮아. 당신 이틀째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먹고 싶지 않아. 아이들이 걱정해요. 알았어. 나중에. 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탈출한 대가로 8명이 죽거나 수용소에 갔습니다. 상민이 아내도, 미선이 남편도, 그리고 5명의 조카들도. 그들은 무슨 죄입니까? 단지 우리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8명의 생명이었습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이게 정말 옳은 겁니까? 6월 20일. 박 차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상훈 씨, 아니 김상훈 씨. 나와 주십시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USB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요? 김정은의 비자금 계좌 47개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총액 80억 달러. 그리고 당 간부 121명의 비리 증거도. 그게 제 동생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박 차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훈 씨, 아니 김상훈 씨. 개인의 희생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로 북한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타격?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김정은이 무너집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그럼 소용없잖아요.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 동생들은 죽었습니다. 조카들은 수용소에 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박 차장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 북한이 무너지면 그때 이 정보가 쓰일 겁니다. 언젠가? 그게 언제입니까? 10년 후? 20년 후? 그때까지 제 조카들이 살아있을까요? 박 차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6월 22일. 아버지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경기도 어느 공원묘지. 국립묘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북한 출신이라서. 참석자는 우리 가족 5명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내, 그리고 두 아이. 목사님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이진혁 형제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저는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을 바라봤습니다. 관 안에는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덮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보고 싶어 했던 깃발.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관이 땅에 묻혔습니다. 흙이 뿌려졌습니다.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이진혁. 1950년 2024년.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과 연도. 아버지의 일생이 이 짧은 문장으로 요약됐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미안해. 무엇이 미안한 걸까요? 함께 늙지 못해서, 자유를 함께 누리지 못해서, 아니면 남은 자식들을 구하지 못해서.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상민이가 준 조카들 사진, 민준이와 민재, 그리고 미선이에게 받은 사진, 수진이, 수호, 수민이, 5명의 아이들. 저는 그 사진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 아이들 꼭 찾아오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진이 날아갈 것 같아 돌로 눌러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묘지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묘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묘비. 아직 이름도 선명한 묘비. 이진혁. 1950년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 2024년 대한민국 동해 바다에서 죽은 남자. 그는 자유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게 그의 유산이었습니다. 2024년 7월,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임시 거주시설로 옮겨졌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 그곳에는 우리 말고도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20명 정도.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 30대. 우리처럼 온 가족이 탈북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첫 오리엔테이션 날 담당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자유.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여러분은 이곳에서 남한 사회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국어 교육, 민주주의 교육, 직업교육 등.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7월 15일. 심리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탈북자는 의무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상담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김상훈 씨,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습니다.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아니요. 악몽을 꾸나요? 예. 어떤 악몽인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매일 밤 상민이와 미선이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꿈을 꾼다고. 조카들이 수용소에서 저를 부르는 꿈을 꾼다고. 김상훈 씨, 말씀해 주세요. 혼자 감당하시면 안 됩니다. 상담사님. 네. 저는 살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살려고 8명이 죽거나 수용소에 갔습니다. 저는 살 자격이 있습니까? 상담사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상훈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탈북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당신 가족 전부가 죽었을 겁니다. 그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김상훈 씨. 상담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생존자의 죄책감입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겪는 증상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그게 희생된 분들을 위한 길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행복하게 삽니까? 제 동생들이 죽었는데. 상담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상담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7월 20일. 아이들은 천천히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원 내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남한 문화를 배웠습니다. 준호는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인터넷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유튜브가 뭐야? 영상 보는 거란다. 신기해. 북한에서는 이런 거 없었는데. 준호는 신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가 북한 기억을 잊어가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지은이는 아직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울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보고 싶어. 지은아,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셔. 하늘나라에서 내려올 수 없어. 없어. 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7살 아이에게 아내는 팔 부상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며 재활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퇴원하면 우리 어디서 살까요? 서울 어딘가. 집은 어떻게 구해요? 돈이. 국가에서 지원금을 준대요. 정착금. 얼마나요? 800만 원. 그게 전부예요? 800만 원. 5식구가 새 삶을 시작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훈아, 미선이는 언제 와? 어머니, 미선이한테 전화 좀 해봐. 왜 안 오는지. 어머니, 미선이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딸이 총살당했다고. 어머니, 미선이는 북한에 있어요. 그럼 데려와야지. 왜 놔두고 왔어? 죄송합니다. 상민이도 안 보이네. 상민이도 북한에 있습니다. 이 나쁜 자식, 동생들 놔두고 혼자 왔어? 어머니가 저를 때렸습니다. 약한 주먹이었지만 아팠습니다. 마음이.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8월 10일. 하나원 교육이 끝나갈 무렵 박 차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상훈 씨, 정착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아직입니다. 주거는? 임대 아파트 신청했습니다. 구로구 쪽에. 직업은? 생각 중입니다. 당신은 북한에서 무용 일을 하셨죠? 예. 그 경험을 살려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누가 저를 고용하겠습니까? 북한 출신을. 박 차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지인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입니다. 작지만 괜찮은 곳이에요. 추천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당신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분이 넘겨준 정보는 상상 이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제 아버지 목숨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박 차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상훈 씨, 저도 압니다. 개인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하지만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당신이 잘 살아야 합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박 차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뭡니까? 당신 동생들과 여동생 자녀들에 관한 정보입니다. 저는 황급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상민의 자녀 2명 이민준, 이민재. 요덕 정치범 수용소 수감 확인. 이미선의 자녀 3명 김수진, 김수호, 김수민. 화성 정치범 수용소 수감 확인.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적어도 8월 초까지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우리에게도 북한 내부정보원이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입니다.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박 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간 브로커를 통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듭니까? 한 명당 최소 10억.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명이면 50억. 저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차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남긴 계좌 정보입니다. 예. 싱가포르 은행 계좌. 3천만 달러가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천만 달러. 당신 아버지가 30년간 모은 돈입니다.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보니 정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훈. 하지만 아버지는 금괴도 없다고. 금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계좌는 있었던 거죠.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숨긴 비상금입니다.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이 돈으로 조카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수용소에서 빼내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돈이 있으면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중국 단동의 브로커를 접촉해야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하세요. 마지막까지 자식들 생각하신 분입니다. 박 차장이 떠난 후 저는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3천만 달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 이걸로 조카들을 구할 수 있을까? 5명 모두를? 2024년 10월. 우리는 하나원을 나와 서울 구로구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5평. 5식구가 살기엔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아이들은 근처 초등학교에 전학했습니다. 준호는 4학년, 지은이는 2학년. 첫 등교날 준호가 울었습니다. 아빠 애들이 나를 놀려. 왜? 북한에서 왔다고. 빨갱이 새끼래.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호야,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야. 우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야. 자유가 뭐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니까. 아내는 근처 마트에서 계산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간당 10,000원. 하루 4시간씩 일했습니다. 여보, 오늘 사장님이 칭찬하셨어요. 일 잘한다고. 다행이네.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 저는 박 차장이 소개해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직원 10명짜리 작은 회사였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사장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무역 일하셨다며요? 예. 중국 쪽 거래처 아십니까? 몇 군데 압니다. 좋아요. 그럼 그쪽 담당해 주세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에서 하던 일보다 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당 눈치를 보며 일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조카들 생각을 했습니다. 요덕 수용소의 민준이와 민재, 화성 수용소의 수진이, 수호, 수민이.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2024년 12월, 박 차장이 중국 단동의 브로커를 소개해줬습니다. 장철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조선족. 김상훈 씨, 처음 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서울 시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요덕과 화성에서 5명을 빼내고 싶다고요? 예. 쉽지 않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경비가 삼엄합니다. 돈은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만큼. 장철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명당 15억, 5명이면 75억. 저는 계산했습니다. 3천만 달러는 약 400억 원. 75억이면 충분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5명을 빼낼 순 없어요. 한 명씩 시간차를 두고.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2년, 길면 5년. 5년. 그때까지 아이들이 살아있을까?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누구부터 할까요? 이민준, 12살. 요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개월 안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장철민이 떠난 후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조카들을 구하는 일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임무가 2025년 3월. 어머니의 치매가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저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어머니, 저예요. 상훈이요? 상훈이. 우리 아들 상훈이. 네, 어머니. 거짓말. 우리 상훈이는 어린애인데 당신은 아저씨잖아요. 어머니의 기억은 30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미선아, 밥 먹어라. 어머니, 저 상훈이에요. 미선이 아니고. 미선이 어디 갔어? 왜 안 와? 미선이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상민이, 미선이.
그리고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5명의 조카들. 이게 자유입니까? 이게 행복입니까?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 자유의 불빛. 하지만 저에게 그 불빛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2026년 6월 15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묘지로 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묘비 앞에는 2년 전 놓았던 조카들 사진이 아직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바래졌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직 조카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꼭 구하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준호와 지은이도 저랬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북한 억양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북한 가? 왜? 삼촌이랑 이모 보고 싶어서. 나중에. 언제? 통일되면. 통일이 뭐야? 남한이랑 북한이 하나 되는 거야. 그럼 사촌들도 만날 수 있어. 그래. 언제 통일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통일될까? 우리 세대에 가능할까? 아니면 그 전에 조카들이 모두.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우리는 묘지를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을까요? 이렇게 살아도. 무슨 말이야? 우리는 살았는데. 다른 가족들은? 괜찮아. 우리가 잘 살아야 해. 그게 그들을 위한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가 잘 사는 게 죽은 이들을 위한 길일까? 아니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게 우리 운명일까? 차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자유의 도시.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무거운 도시. 2026년 12월 3일 오후 3시. 회사에서 일하던 중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국제번호였습니다. 싱가포르 국가번호 65. 여보세요? 이상훈 씨 맞으십니까? 영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억양이 섞인 영어. 네, 맞습니다만. 저는 싱가포르 DBS 은행 프라이빗 뱅킹 부서 김태준 과장입니다. 은행? 왜 은행에서 전화가? 무슨 일이십니까? 고객님, 아버님이신 이진영님께서 2020년에 개설하신 조건부 계좌가 있습니다. 조건부 계좌요? 네. 개설자 사망 2년 후 자동으로 활성화되도록 설정된 계좌입니다. 2024년 6월 15일 이진영님이 사망하셨고 오늘이 정확히 2년 6개월째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4년 전에 이미 이런 준비를 해두셨다는 것입니까? 계좌에 뭐가 있습니까? 금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 직접 오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언제 가면 됩니까? 편하신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우니 여권과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죽은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2026년 12월 10일. 저는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국제선 비행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과 베이징 사이를 몇 번 왔다 갔다 해봤지만 자유롭게 비행기를 타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출장이세요? 아, 네. 비슷한 겁니다. 싱가포르 자주 가세요? 처음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좋은 도시예요. 깨끗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6시간 후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거대했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평양 순환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레플스 플레이스에 있는 DBS 은행 본점으로 갔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깨끗한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김태중 과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이상훈 씨,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보여줬습니다. 김 과장이 컴퓨터로 대조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금고실이었습니다. 두꺼운 금속문을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금속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아버님이 맡기신 금고입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금고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 서류 뭉치. 중국어로 적힌 서류들이었습니다. 둘째, 작은 금괴 하나. 1kg짜리. 셋째, 흰 봉투. 아들 상훈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상훈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고 너는 남쪽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먼저 미안하다.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금괴가 없다고 말했지. 잠수정 안에서 마지막으로.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금괴는 있다. 300kg이 아니라 500kg이 있다. 중국 단동의 조선족 창고에 보관돼 있다. 장철민이 관리하고 있다. 너도 그를 만났을 것이다. 왜 거짓말했냐고. 국정원이 금괴를 노릴까 봐였다. 그들은 USB만 원했지만 금괴가 얼마나 있는지 알면 그것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300kg만 있다고 말하고 나머지 200kg은 숨겼다. 이 금고 안에 있는 서류가 그 보관 증서다. 단동 창고 47번 금고. 거기에 200kg이 더 있다. 그리고 이미 국정원에 알린 300kg도 사실 그대로 있다. 나는 그걸 쓰지 않았다. 탈북 자금은 싱가포르 계좌에서 썼으니까. 그러니 실제로는 500kg 전부가 남아있는 셈이다. 상훈아, 이 금괴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는 알 것이다. 상민이의 2 아들, 민준이와 민재. 미선이의 3자녀, 수진이, 수호, 수민이. 5명의 아이들을 구해라. 브로커에게 얼마를 주든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다. 꼭 구해라. 1 명도 빠짐없이. 그게 너의 임무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금괴 500kg은 현재 시세로 약 300억 원이다. 충분한 돈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브로커를 완전히 믿지는 마라. 돈을 한 번에 주지 말고 아이를 1 명 구할 때마다 나눠서 지불해라.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라. 돈이 다 떨어지면 이 편지 맨 아래 적힌 계좌를 확인해라. 거기에 마지막 비상금이 있다. 상훈아, 너는 잘 해낼 것이다. 너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니까. 상민이와 미선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아버지가 끝까지 너희를 잊지 않았다고. 그리고 손주들을 꼭 안아주고 말해다오. 할아버지가 사랑한다고. 자유롭게 살라고. 2020년 3월 12일. 아버지 이진혁.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죽기 4년 전에 이미 이 편지를 써두셨습니다. 탈북 계획을 세우기 훨씬 전에.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살아서 남쪽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중국 단동 창고 보관 증서였습니다. 단동시 조선족 자치구 47번 창고. 금괴 200kg 보관. 2020년 3월 15일 입고. 그리고 또 다른 서류. 300kg에 대한 증서. 단동시 조선족 자치구 23번 창고. 금괴 300kg 보관.
2015년 8월 3일 입고 500kg 모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진실을 나눠서 말씀하셨을 뿐. 저는 1kg짜리 금괴를 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이것이 500개 있다는 것입니까? 편지 맨 아래를 봤습니다. 최후의 비상금 스위스 UBS 은행 계좌 XXXXXX 1천만 달러. 1천만 달러. 또 다른 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싱가포르를 떠나기 전 저는 김태준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 금고를 맡길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글쎄요. 오래됐지만 김 과장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하나 기억나네요. 내 아들은 꼭 이걸 찾으러 올 것이다. 그때 이 편지를 주면 모든 게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게 끝난다? 네.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란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탈출시키고 정착시키고 남은 아이들까지 구하는 것. 그게 끝나면 아버지의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끝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끝내야 했습니다. 2026년 12월 15일. 서울로 돌아온 저는 즉시 장철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장 선생님, 단동 창고에 금괴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아, 이씨. 알고 계셨군요. 500kg이 맞습니까? 정확히는 497kg입니다. 3kg은 보관료로 받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내일. 급하시네요. 좋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다음 날 저는 중국 단동으로 날아갔습니다. 베이징을 경유해서 기차로 5시간을 더 가야 했습니다. 단동은 압록 강변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강 건너로 북한 신의주가 보였습니다. 제가 떠나온 땅. 조카들이 아직 갇혀 있는 땅. 장철민이 낡은 창고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창고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금속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23번 금고. 300kg. 박스를 열자 금빛이 번쩍였습니다. 1kg짜리 금괴 300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47번 금고. 200kg. 또 다른 박스. 역시 금괴 200개. 전부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믿습니다. 현명하십니다. 이진혁 선생님도 저를 믿으셨죠? 장 선생님. 네. 이 금괴로 제 조카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5명입니다. 요덕에 2명, 화성에 3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장철민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돈이 있으면 북한에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한 명 구출에 실패하면 나머지도 위험해집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한 명씩 순차적으로 한다면 5년은 잡아야 합니다. 5년. 2031년이면 민준이는 17살, 막내 수민이는 13살.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명 구할 때마다 금괴 30kg씩 드리겠습니다. 30kg은 약 18억 원. 5명이면 150kg 90억 원. 좋습니다. 계약서를 쓰겠습니다. 계약서요. 이 바닥도 신뢰가 중요합니다. 서로 지킬 약속을 명확히 해야죠. 우리는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국어와 한국어로. 첫 번째는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이민준. 요덕 수용소. 14살. 알겠습니다. 6개월 안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2027년 2월. 장철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 구출 계획이 섰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수용소 경비대원을 매수했습니다. 3월 15일 밤 탈출시킬 겁니다.
성공 확률은 70%, 30%는 실패한다는 겁니까? 이 바닥에서 70%면 높은 겁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30% 실패. 실패하면 민준이는 죽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수용소에서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기도하십시오. 운도 필요합니다. 2027년 3월 15일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북한 시간으로 지금 밤 11시. 민준이가 탈출을 시도하는 시간.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철민이었습니다. 이씨. 네. 성공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민준이 지금 압록강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일주일 후면 한국에 도착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울었습니다. 민준이, 상민이의 큰아들. 4년 만에 구했습니다. 2027년 3월 22일. 인천공항 입국장.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아빠, 민준이 오빠 어떻게 생겼어? 사진 봤잖아. 근데 4년 지났으면 많이 컸을 텐데. 그렇겠지. 출구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소년 하나. 14살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150cm도 안 돼 보였습니다. 민준아. 저는 달려갔습니다. 소년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큰 아버지. 민준아. 저는 조카를 끌어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었습니다. 큰아버지. 정말 큰아버지세요? 그래, 민준아. 큰아버지야.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알고 있었어요. 수용소에서 들었어요. 아빠가 총살당했다고. 미안하다, 민준아. 아니에요. 큰아버지가 구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 울었습니다. 공항 한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구했습니다. 남은 아이는 4명. 그날 밤 집에서 민준이는 밥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이렇게 배불리 먹은 게 4년 만이에요. 민준아, 천천히 먹어. 더 있어. 큰아버지. 민재는요? 동생은 어떻게 돼요? 민재도 구할 거야. 걱정하지 마. 화성에 있는 사촌들은요? 그 애들도 다 구할 거야. 한 명도 안 빠뜨리고. 정말요? 정말이야. 할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기억해요. 착하셨어요? 응. 할아버지는 너희를 많이 사랑하셨어.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민준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한 곳에서 저는 민준이 자는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머지 4명도 꼭 구하겠다고. 아버지의 유언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2027년 9월. 민준이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큰아버지, 큰아버지. 비명소리에 저는 민준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꿈이야. 민재가 불타고 있었어요. 꿈이야. 민재는 괜찮아.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가 곧 구할 거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정말 살아있을까? 2028년 1월.
장철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재 구출 준비됐습니다. 언제 합니까? 2월 8일. 설 연휴 때 경비가 느슨해집니다. 성공 확률은? 이번엔 80%. 민준이 때 경험이 있으니까요. 부탁드립니다. 2월 8일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도 같이 깨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민재 올 수 있을까요? 올 거야. 꼭. 새벽 2시 전화가 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민재 확보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민재가? 동생이 오는 거예요. 그래, 내 동생 온다.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2028년 2월 15일. 인천공항에서 민재를 만났습니다. 13살. 민준이보다 더 말랐습니다. 민재야. 민준이가 달려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형. 형제가 4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민재야, 많이 컸다. 형도. 형 여기서 뭐해? 나도 죽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죽으러 가는 게 아니야. 살으러 온 거야. 우리 이제 자유야. 자유. 응. 자유. 민재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재가 물었습니다. 큰아버지, 아빠는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죽었어요? 응. 알고 있었어요. 수용소에서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민재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용소에서 눈물을 다 흘렸나 봅니다. 엄마는요? 엄마도. 둘 다 죽었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큰아버지가 우릴 구해줘서 고마워요. 13살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담담했습니다. 어른처럼. 2028년 6월. 장철민이 말했습니다. 다음은 화성 수용소입니다. 더 어렵습니다. 왜요? 화성이 요덕보다 경비가 삼엄합니다. 그리고 3명을 구해야 하니. 1명씩 하면 됩니까? 그래야죠. 한 번에 3명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부터 합니까? 나이 많은 순서가 좋습니다. 김수진 18살부터. 알겠습니다. 수진이. 미선이의 큰딸. 이제 18이면 거의 성인입니다. 2029년 3월. 수진이 구출이 시도됐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장철민에게서 온 전화. 죄송합니다. 경비대원이 배신했습니다. 수진이는요? 다행히 발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요? 6개월 후. 상황이 진정되면. 6개월. 그동안 수진이는 무사할까? 2029년 9월. 제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18살이지만 15살처럼 보였습니다. 140cm 정도. 영양실조로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수진아. 큰아버지. 그래. 잘 왔다. 수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엄마는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알아요. 들었어요. 총살당했다고. 미안하다. 큰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우리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북한이 나쁜 거예요. 18살 소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029년 11월. 이번에는 수호를 구했습니다. 15살. 수호는 수진이보다 상태가 나빴습니다. 폐렴을 앓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괜찮습니까? 심각합니다. 몇 년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살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호는 2주간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수진이가 유리창 너머로 동생을 봤습니다. 큰아버지, 수호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살린다고 했어. 수민이는요? 막내는 구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꼭 구할 거야. 만약 큰아버지가 돈이 떨어지면요? 돈 걱정은 하지 마. 할아버지가 충분히 남겨놓으셨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수호는 회복했습니다. 한 달 후 퇴원했습니다. 2030년 2월. 마지막 한 명. 수민이.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철민이 말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눈치챘습니다. 지난 3년간 5명이 수용소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비가 2배로 늘었습니다.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어렵다는 거죠? 예. 하지만 비용이 2배로 듭니다. 얼마요? 60kg. 60kg은 36억 원.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금괴는 아직 300kg 이상 남아 있었으니까. 좋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네. 이번엔 제가 직접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안으로.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030년 5월 3일. 장철민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북한 무역 일꾼으로 위장에 들어갔습니다. 2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실패한 걸까? 5월 17일, 마침내 전화가 왔습니다. 이 씨 성공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수민이 확보했습니다. 지금 단동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수민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즉시 단동으로 날아갔습니다. 장철민의 집에서 수민이를 만났습니다. 13살. 하지만 10살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어려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민아. 소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수민아, 큰아버지야. 여전히 반응 없었습니다. 장철민이 말했습니다. 충격으로 말을 잃은 것 같습니다. 수용소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병원에 데려가야겠습니다. 한국 가서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2030년 5월 20일 수민이를 데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수진이와 수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수진이가 달려갔습니다. 막내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수민아, 언니야. 나 알아봐. 수민이는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수호가 울었습니다. 수민아. 우리야. 하지만 수민이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2030년 6월. 수민이는 서울대병원 정신과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극심한 트라우마로 말을 잃었습니다. 치료 가능합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 수민이를 찾아갔습니다. 수진이가 동생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민아, 우리 이제 자유야. 무서워하지 마. 아무도 우릴 때리지 않아. 하지만 수민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민아, 엄마 기억나? 엄마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때였습니다. 수민이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엄마. 수민아. 말했어. 지금 말했어.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수민아, 다시 한번 말해볼래? 엄마. 보고 싶어. 수진이가 동생을 안고 울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수민아. 나도. 2030년 9월.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다 함께 외출했습니다. 저와 아내, 준호와 지은이, 민준이와 민재, 수진이, 수호, 수민이. 총 9명.
어디로 갔을까요? 경기도 공원묘지. 아버지 산소였습니다. 묘비 앞에 우리 모두 섰습니다. 할아버지, 다 데려왔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아이들이 차례로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민재예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수진이에요. 수호예요. 마지막으로 수민이가 절했습니다. 아직 말이 어눌했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습니다. 5명 모두 구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 가야지. 정치 외교학 공부하고 싶어요.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 돕고 싶어요. 훌륭한 꿈이다.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수용소에서 아픈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돕고 싶어요. 그래, 멋진 꿈이야. 아이들은 하나씩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수호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민이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 되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통일돼? 글쎄다. 아빠도 모르겠다. 빨리 됐으면 좋겠어. 그럼 북한 친구들도 만날 수 있잖아. 그래, 그렇게 되면 좋겠다. 2030년 12월. 장철민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이상훈 씨께 6년간의 작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5명의 아이들을 모두 구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이진혁 선생님의 유언을 완수한 것입니다. 금괴는 150kg을 사용했습니다. 계약보다 적게 사용했죠. 나머지 347kg은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철민이,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을 도와줘. 그 아이가 가족을 모두 구할 때까지.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금괴는 당신 것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이진혁 선생님이 원하시던 것입니다. 장철민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죽어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2031년 6월 15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7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다시 묘지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새 묘비였습니다. 기존 묘비 옆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진혁, 1950만 2024. 5아이를 구한 할아버지.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민준, 민재, 수진, 수호, 수민.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이들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묘비 제막식을 하는 동안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모두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남은 금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사실 생각해둔 게 있었습니다. 재단을 만들까 해. 재단이요? 응. 북한 탈북자 지원재단. 특히 수용소에서 탈출한 아이들을 돕는.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셨을 것 같아.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돕는 거. 수진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저도 도울래요. 제가 겪었으니까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다, 수진아. 2032년 3월. 이진혁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남은 금괴 347kg을 전부 기부했습니다. 약 200억 원. 재단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심리치료 지원. 수진이가 재단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도 대학 졸업하면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많은 탈북자들이 왔습니다.
한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이진혁이라는 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유산을 남기셨네요. 제 아버지입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북한에서 재벌이셨죠? 표면적으로는요. 하지만 진짜 재산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5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들입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진짜 재산은 2035년 6월 민준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식 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저 통일부에 들어가고 싶어요. 통일부? 네. 통일 준비하는 일 하고 싶어요. 언젠가 북한이 문 열면 그때 준비돼 있어야 하니까요.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나중에 북한 가면 요덕 수용소에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왜? 거기 아직도 갇혀 있는 사람들 구하고 싶어요. 제가 구해진 것처럼. 저는 조카를 안았습니다.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큰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2040년 6월 15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6년. 저는 이제 64살이 됐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습니다. 민준이는 통일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재는 요리사가 됐습니다. 서울의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수진이는 간호사가 됐습니다. 탈북자 전문 클리닉에서 일합니다. 수호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수민이는 아직 치료 중입니다. 하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웃을 수 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가 됐고 지은이는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6월 15일에 아버지 산소를 찾아갑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갔습니다. 묘비는 이끼가 조금 껴 있었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아버지, 올해도 왔습니다. 아이들이 차례로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모두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구해주신 덕분이에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묘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아버지, 북한이 언제 문 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 세대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준비하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평양 대동강변에 있는 우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곳에 모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태어나신 곳, 평생 사신 곳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하지만 서두르지 마라.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다. 2024년 기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약 12만 명이 수감돼 있다고 합니다. 그중 1만 명이 어린이입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보다 더 가혹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용소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1950년생 이진혁처럼 한국전쟁 직후 태어나신 세대는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녘 땅에는 아직도 그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자유를 꿈꾸는 북녘 동포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도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다. 1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버지가 그립다. 가끔 꿈에서 아버지를 만난다. 아버지는 항상 웃고 계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잘 살고 있구나. 그래,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아이들도 잘 컸구나. 네, 아버지 덕분이에요. 이제 나는 편히 쉬어도 되겠구나. 네, 아버지. 이제 쉬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꿈에서 깨면 눈물이 나 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다. 감사의 눈물이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당신이 남긴 유산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킨 자유 속에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보답하는 길이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아버지.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